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인 1943년 3월 중순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일본 수송선단이 점멸당하고 이전에 호주군은 내륙 지역의 와우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격퇴하고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일본군은 남태평양 최대의 근거지인 라바우를 중심으로 계속 동부 뉴기니에 진출을 시도했고 그 결과 북부 해안의 외곽, 마당을 중심으로 육군 병력들을 상륙시켰습니다. 9개월 전인 1942년 여름에 일본군이 부나고나에서 코코다 트랙을 넘어 진격해서 포트 모레스비의 불빛이 보이는 지점까지 갔다가 결국 좌절한 것이 동부 뉴기니에서 일본군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동쪽 솔로몬 제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과달카날 전역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호주군과 미군은 미른만, 코코다 트랙, 부나고나, 와우, 비스마르크해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어 앞으로의 뉴기니 작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뿐만 아니라 위 5개 전투는 이 채널에서 전부 영상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위에 있는 미군 선전 영상의 일부처럼 전쟁 초반에 파죽지세로 뉴기니를 공격했던 일본군은 전쟁 시작 1년 4개월 만에 이제 기세가 꺾인 채로 수세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앞으로의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군이 태평양 전쟁 발발 전에 보유했던 항공모함 8척입니다. 이 항모들 중에 랭리, 렉싱턴, 요크타운이 전쟁 초반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레인저가 유럽 전선에 파견되어 토치 작전 등에 참가하는 사이 와스프와 호넷이 과달카날 전역을 진행하면서 역시 일본군에 침몰당해 버렸습니다. 위 8척 중 마지막으로 호넷이 침몰한 것이 1942년 10월 27일이니까 미국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일본의 5척의 항모를 잃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194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에식스급의 첫 항모인 에식스가 드디어 취역했습니다. 에식스급 항공모함은 태평양 전쟁 개전 이전에 이미 13척이 발주되었고 1943년 3월경까지 추가로 10척이 발주된 상황이었습니다. 에식스는 진주만 기습 약 7개월 전인 1941년 4월 28일에 착공해서 전쟁 발발 이후 공기를 앞당겨 착공부터 취역까지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역했다고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성능 시험과 훈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약 5개월 정도의 이런 기간을 거치고 에식스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1943년 5월입니다. 이 사진에는 헬캣과 돈틀리스를 가득 싣고 시험 및 훈련 중인 에식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인 1943년 3월 이전에 완공된 항공모함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같은 에식스급 항모 렉싱턴이 1943년 2월 17일에 완공되어 시험 및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위 사진은 취역 당일인 2월 17일 얼음이 떠다니는 보스턴항에서의 모습입니다. 렉싱턴의 비행갑판 위에도 눈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B-16 렉싱턴은 같은 조선소에서 20년 전인 1921년에 착공되었고 일본군에 의해 침몰된 CB-2번 렉싱턴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943년 3월 중순 현재 미국이 완성시킨 항공모함은 이 2척 외에도 더 있었는데요. 바로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의 선체를 이용해 건조한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 1번함 인디펜던스와 2번함 프린스턴이었습니다. 이 2척의 항공모함은 각각 1943년 1월과 2월에 완공되어 실전 투입을 기다리는데요. 당시 활약하던 같은 11,000톤급인 일본 경항모 즈이호와 여러 면에서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27,000톤급 항모 2척과 11,000톤급 항모 2척, 총 4척을 1943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항공모함들은 짧은 간격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쟁 물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이 일본군은 기존 전쟁 작전 계획을 변경할 필요를 느낍니다. 1943년 3월 당시 일본이 전체 태평양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3월 25일에 해군이 확정한 해군 제3단 작전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3단 작전 이전에 제1단 작전과 제2단 작전이 있었는데요. 제1단 작전은 전쟁 발발 초기에 일본군이 동남아시아와 중부태평양 일대를 쾌속으로 정복한 남방작전에서 일본 해군이 맡은 작전을 의미하고 이어지는 제2단 작전은 제1단 작전에서 얻은 성과를 지킴과 동시에 호주가 연합군의 반격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주와 미국의 연락로를 차단하고 그동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조기 종전을 꾀하기 위해 미 항모 부대를 경멸하고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 싸움을 걸었지만 대패하고
호주를 고립시키기 위해 남태평양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과달카날의 비행장을 짓다가 미군에 뺏기고 결국 탈환하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동부 뉴기니에서 계속 전투에 패하고 비스마르크 해전에서도 큰 피해를 입자 일본 해군에서 나온 장기 전략이 바로 제3단 작전입니다. 제2단 작전이 명백히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 해군은 적극적 진공 작전을 멈추고 지금까지 확보한 중요 요지를 지키며 수비에만 치중하면 미국이 앞으로 가지게 될 압도적 전력을 이용한 공격을 당할 수 없으므로 수시로 기회를 만들어 미군을 포착, 경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전쟁의 단계가 크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 일본의 작전 계획 변경으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비스마르크 해전 이후인 1943년 3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 해전 이외에도 1943년 3월 초순에 일본 육군과 해군에 생긴 일이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해전이 일어나기 전인 1943년 1월과 2월, 일본 육군 24단의 일부와 41사단 주력이 우에와에 상륙했습니다. 일본군이 뉴기니에 새로 보강하려던 병력은 20, 41 이외에 51사단이었는데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당하는 바람에 51사단의 재상륙은 날짜가 미뤄졌고 이제 24단의 나머지 병력을 상륙시켜야 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원래 24단 병력은 3월 10일에 마당 지역에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전에 24단과 41사단이 상륙한 우에와보다 훨씬 더 전방 쪽인데요. 두 곳 간의 직선거리는 약 300km 정도이고 해안으로 따라가는 길은 2021년 현재에도 중간에 70km 정도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4단의 마당 지역 상륙과 관련해 제8방명군 이모토 쿠마오 참모가 조율에 들어갔는데 뉴기니를 담당하는 제18군 사령부는 정작 마당 지역 상륙을 반대하고 마당에서 더 올라간 보기아 지역 혹은 아예 우에와에 상륙하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수송작전이 비스마르크 해전으로 이어져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해협 통과도 없고 지난번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마당 상륙도 위험하다고 본 것입니다.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생떼 같은 구축함 4척을 잃은 해군도 더 북쪽에 상륙하는 안을 지지했고 결국 24단 잔여 병력은 한사만 지역에 상륙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24단은 라바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멀지 않은 팔라우에서 3월 6일에 출발해 3월 12일 밤에 한사만에 무사히 도착하고 양육도 별탈 없이 마쳤습니다. 1943년 3월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월 4일에 구축함 4척을 한꺼번에 잃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과달카날을 완전히 뺏긴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제도 중부에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곳에 2월 달부터 미군이 계속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과 함포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뉴기니뿐만 아니라 미군은 솔로몬 제도에서 과달카날을 중심으로 항공력을 모으면서 조만간 다가올 전면적 반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 항공력은 크게 소모되었으나 보충은 잘 되지 않았고 질과 양에서 큰 저하가 일어나 일상 작전 수행마저도 버거운 처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 전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게 될 것이어서 선제 공격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 육군과 해군 간의 협정으로 솔로몬 제도 북부는 육군이, 중부는 해군이 방비를 맡았는데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해군 관할 중부 솔로몬 제도 지역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마모토 제독의 생각을 더 굳혀준 사건이 중부 솔로몬 제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이제 과달카날은 확실히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북단의 부겐빌 섬이 일본군 근거지였는데 산타 이자벨 섬의 북동쪽 지점 그리고 뉴 조지아 섬 부근도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과달카날 북서쪽에 러셀 섬을 장악해서 활주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러셀 섬까지가 100km 정도 되니까 조만간 벌어질 미군의 공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뉴 조지아 섬 근방의 일본군을 계속 공격했지만 일본군도 꾸준히 이곳의 병력에게 보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은 이곳 섬들 중에서 가운데 제일 큰 뉴 조지아 섬과 왼쪽의 콜롬방가라 섬을 장악하고 가장 필요한 시설인 활주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군이 이를 1942년 11월에 포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과달카날 미군 진지까지는
약 330km로 부겐빌이나 라바울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잘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미군에 큰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활주로들과 중부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 근거지는 과다카날 바로 앞에 있는 멀티 역할을 해서 미군이 한시라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본군 활주로의 정확한 위치는 뉴조지아섬 남단의 문다 지역으로 항공기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 1차 공사를 12월 14일에 마쳤으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미군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아 개점 휴업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뉴조지아섬 왼쪽에 콜롬방가라섬 남쪽에도 일본 육군이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활주로와 각 섬에 주둔 중인 일본군이 미군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비스마르크의 해전 직후인 1943년 3월 4일 오후 6시 일본 구축함 무라사메와 미네구모가 드럼통에 보급 물자를 가득 싣고 중부 솔로몬 제도를 향합니다. 원래 이 두 구축함은 51사단 수송작전에 대한 양동작전으로 솔로몬 제도 쪽을 향했다가 비스마르크의 해전이 끝난 후 다시 보급 임무를 맡고 솔로몬 제도로 가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부근의 일본군에 대한 포격을 위해 미군 함정들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런 메릴 제독이 지휘하는 미군 경순양함 몽펠리에, 클리블랜드, 덴버와 구축함 콘웨이, 코니, 월러가 뉴조지아섬 근해에서 보급을 마치고 가는 일본 함들을 만납니다. 미군 함대에는 이외에도 잠수함 2척도 따라붙어 전력으로는 일본 구축함 2척을 압도했습니다. 미군 함대가 일본 구축함들을 만난 곳은 콜롬방가라섬과 뉴조지아섬 사이 해역이었습니다. 시간은 3월 6일 오전 1시경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의 전투 상황도인데 미군이 완전히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미 함대의 일제 사격을 일본 구축함들에서는 번개 혹은 일본군 육상포대의 사격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초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이 미 함대의 포탄이 명중하기 시작했고 일방적인 전투가 이어져 일본 구축함들에 큰 피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경순양함 덴버에서 일본 함들의 사격을 가하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요. 일본 기록에 의하면 무라사메는 항행 불능이 된 지 5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고 잠수함들로부터의 어뢰까지 명중해서 미네구모도 곧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 함대는 일본군 육상시설 포격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한 미 함정들의 사격이 일본 함들을 완전히 압도한 한판이었습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아까운 구축함 6척을 상실한 야마모토 제독. 이제 수송에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의 장기인 야간 해전에서도 밀리기 시작하는데 야마모토 제독은 가만히 있다가 계속 전력 소모만 되느니 일본 해군의 항공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공격으로 분위기를 돌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미군에 대한 공세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있는 태평양 전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